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쇄신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빼고 선대위 지도부가 모두 사의를 표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정을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지도부가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육본부장단까지 모두 윤석열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전 회의에서 선대위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겁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선대위 개편에 대해 윤 후보가 악의적 공세라며 반대해왔지만 후보를 제대로 돕지 못하는 선대위를 개편하지 않으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단 김 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윤 후보에게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뭐 후보한테 얘기를 들을 바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욱 정책위 의장은 곧바로 당직과 공동선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며 김 위원장의 선대위 개편론에 호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숙고에 들어간 상황. 윤 후보 측을 중심으론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여전합니다. 재선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가진 정점식 의원은 당대표 사퇴론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대표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고언을 꼭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대표님 사퇴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두고 김종인 위원장 측과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후보가 전권을 갖고 당과 선대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의원들 모두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선대위가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건데요. 다른 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연기자, 아바타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호찬 기자입니다. 의원총회 발언대에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작심한 듯 윤석열 후보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선대위가 해준 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는 겁니다.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대선 경험담을 언급하며 연기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대선 후보가 연기자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김 위원장은 후보의 말실수를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선거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 돼가지고서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의 모든 메시지와 연설문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어제 발언의 연장선인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후보의 이딴 실언에 있다는 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겁니다. 이에 앞서 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있다며 후보의 불안한 언행을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땐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윤 후보 측은 내심 불쾌해하면서도 일단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쇄신 전략은 연기를 하는 거냐며 후보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연기를 해서라도 정권만 가져오면 된다는 발상이 너무 놀랍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윤 후보의 역량이 부족하면 실력을 키워서 다시 출마하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그런가 하면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신지혜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당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신씨 영입을 크게 환영했다가 오늘은 잘못된 인사였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영입하는 날, 윤석열 후보는 빨간 목도리를 직접 매주며 여성 지지층 확보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들의 그 지지 기반도 더 넓히고 또 철학과 그 진영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폭력에 관련한 법안들, 정책 공약들을 많이 제안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여성계에선 신 씨가 자리를 얻기 위해 변절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젊은 남성 지지층이 신 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몇 번 쓰고 버리면 된다는 비하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당에 들어온 이상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적당히 좀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자 신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새시대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신 씨는 저 때문에 2030의 지지가 폭락했냐고 억울해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뭘 했냐, 최고위원 반발에 자리를 뛰쳐나가고 성상남 논란만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씨는 새시대위원회에는 그대로 남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 사퇴 직후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내 잘못이라며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신 씨를 영입했던 김한길 새시대위원회 위원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쉽게 쓰고 버리는 티슈처럼 청년 정치를 대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다며 신 씨가 사퇴 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선을 2달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 조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힘든 안개 속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의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네, 국민의힘 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사에 있다고 하는데 선대위 개편을 두고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현재까지도 당사 안에 머물면서 선대위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할 때까지 윤 후보도 몰랐기 때문에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윤 후보는 아직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고요. 대신 이양수 수석대변인을 통해 위원장단 전원과 총괄본부장단이 사퇴했고 재신임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초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선대위 개편을 악의적인 공세라고 규정했던 윤 후보가 선대위 개편은 어느 선에서 수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당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당내 갈등의 원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초선 의원들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는 등 단체 행동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곧바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대표 사퇴를 포함해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원내 의원들의 당직 사퇴 그리고 선대위 개편과 관계없이 당대표직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조금 전 MBC와의 통화에서도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구름이 어떻게 거치는지 지켜보자고 말해 선대위가 재구성될 경우 다시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갈등이 커진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 새해 들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선대위라도 대수술을 하지 않고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선대위 개편을 선언했고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언행을 다 바꿔라,
선대위가 해주는 대로 연기만 좀 해라 이런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와 무분별한 후보 비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선대위에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사퇴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지만 김 위원장이 또 이를 부인하는 다른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선대위 개편의 전권을 줄 것인지 여부인데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서 혼선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전권을 부여받으면 인적 쇄신이 큰 폭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적 쇄신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또 새 인물을 영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 또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의 재합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해서 주가지수 5,000시대로 가자고 했고 내일은 이재명표 경제 공약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경 기자입니다. 주식 상승장을 뜻하는 빨간색 마스크와 넥타이를 하고 나타난 이재명 후보. 국내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 상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 노력과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춰서 5,000포인트 시대를 향해 가는 그런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각종 주식 투자 경험을 소개하며 개미 투자자들과의 공감대를 넓힌 이 후보는 자신을 우량 가치주에 비유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부실 작전주 사시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장에선 윤석열 후보와도 만나 인사를 나눴지만 최근 국민의힘의 선대위 개편을 둘러싼 갈등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또 남의 집 얘기인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민생 정책 행보를 가속화해 최근의 지지율 반전 국면을 굳히겠다는 포석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실물 경제 현장인 전기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갖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경제 성장 방향과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자신이 출연했던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이 열흘도 안 돼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선 만큼 특히 경제 행보에 주력해 정책 선거를 선도하는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오는 수요일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는 등 지지층 통합 행보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대체 언제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뉴스에서 사라질까요? 2022년의 첫 출근 날 어느 노동자의 쓸쓸하고 참혹한 죽음을 보도하게 됐습니다. 한국전력의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김다운 씨가 22,000V 특고압 전류에 감전된 뒤 한동안 전봇대에 매달려 있다 치료 끝에 숨졌습니다. 올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그는 혼자서 전봇대에 올라갔다 변을 당했고 까맣게 타버린 채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입니다. 전봇대 위에 매달려 있는 건 사람입니다. 허리에 찬 안전고리가 전봇대에 연결돼 허공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김다운 씨는 인근 신축 오피스텔에 전기를 연결하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가 작업하던 전봇대입니다. 김 씨는 혼자 10m 넘게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됐습니다. 22,900V 고압 전류에 닿으면서 큰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뭐가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모가 떨어지면서 위쪽을 딱 봤는데 머리에 이제 불이 붙었더라고요. 인근 주민과 동료들이 신고해 119 구급대원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김 씨는 전봇대에 그대로 30분이나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금방 전체를 다 끊고 한전 관계자들이 올라와서 끄집어 내리더라고요. 가족들이 마주한 김 씨의 얼굴은 붕대로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맥박과 호흡은 살아 있었지만
머리부터 상반신까지 몸 전체의 40%가 3도 이상의 심한 화상을 입어 신원 확인조차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30대 김다운 씨는 60대 남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응급실을 갔는데도 화상 정도가 너무 심해서 60대 추정으로 남자 한 명이 있는데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찾았으니까. 화상 입은 피부를 다 긁어내 수술하느라 수혈할 혈액이 모자랐고 가족과 지인들은 SNS에 지정 헌혈을 애타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신장 투석을 하며 버티던 김 씨는 폐혈증 쇼크로 사고 19일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38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고 올봄 결혼을 앞두고 바로 전주엔 상견례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일 끝나고 얼른 집에 가겠다는 통화가 예비 신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1년 전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누나 한 명이 있는 외아들이었던 김 씨. 속 깊은 친구였거든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항상 밝게 이겨내고자 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 앞두고 행복하고 앞날 꿈꾸고 있었는데.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다운 씨는 전봇대에 오르기 전 싸늘한 시멘트 기둥과 공포스럽게 얽혀있는 전선을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회사는 너무 간단한 작업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서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다운 씨를 혼자서 전봇대에 오르게 한 건지 회사는 단 하나의 안전 수칙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임명찬 기자입니다. 고 김다운 씨는 전봇대에 오르면서 안전모를 쓰고 추락 방지용 안전줄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이 안전줄 때문에 다운 씨는 22,000V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봇대에 정신을 잃은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더뎠습니다. 왔는데 고압 전류가 흐르니까 손을 못 대더라고요. 한전 직원들이 전기를 끊고 나서야 구조가 시작됐고 김 씨는 닥터 헬기를 타고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졌지만 사고 난 지 1시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현장에서 긴급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게 다운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장비도 없으니까. 추락 방지용 안전줄을 차고 있어 곧바로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던 다운 씨. 그렇다면 현장 안전 규정은 모두 지켜진 걸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안전 규정에는 고층 전기 작업 현장에서는 추락 방지용 안전줄이 아니라 활선차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처럼 높은 곳에서 전기 공사를 할 때 쓰이는 활선차는 바구니 모양 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거리를 유지하며 작업하는 장비입니다. 작업자가 전봇대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차체에는 전기도 통하지 않아 안전합니다. 고소 절연 작업차는 대지와 고압선 간에 차단을 해주는 그런 절연 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연 붐 때문에 고소 절연 작업차를 타고 있는 작업자가 고압선을 장갑만 끼고도 만져도 전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다운 씨는 그날 활선차가 아닌 보통 소형 트럭을 타고 출동했습니다.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라는 한전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현장에 동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운 씨 손에는 고무 절연 장갑이 아닌 일반 면 장갑이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하청업체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원청인 한전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죽음의 외주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청인 한전은 하청업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별로 남는 게 없는 13만 5천 원짜리 단순 공사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었다면서 숨진 김 씨의 탓처럼 말합니다. 유족이 김다운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허락하면서 MBC에 도움을 청한 건 이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망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절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다운 씨는 지난해 1월 한국전력의 하청업체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달 만에 전신주에 매달려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제일 만만한 처남을 혼자 그냥 단독으로 보내게 된 거죠. 하청업체가 작성한 산업재해 신청서.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 재해자의 손과 휴즈 충전 부분이 접촉되어 상반신 쪽이 감전되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회사의 과실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로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산업재해의 경우에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근무 환경적인 요소가 항상 있어요. 활선차나 절연장갑 같은 안전장비, 2인 1조로 일하라는 지침이 모두 무시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하청업체의 전신주 작업을 맡긴 한국전력은 사고 16일이 지나서야 유족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공관리 책임자가 하게 돼. 저희는 지시를 했는데 저희 모르게 저희한테 사전 승인 없이 하신 거예요. 하청업체가 한전의 안전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전은 하청업체가 현장 여건상 활선차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만 밝혀왔습니다. 하청업체에게 왜 한전 지침을 지키지 않았는지 묻자 공사가 얼마짜리인지를 말합니다. 13만 5천 원짜리라서 단순 공사라 2인 1조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톤 트럭이 가도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게 우리가 지침에 있습니다. 사고가 좀처럼 나지 않는 간단한 작업이라며 숨진 다운 씨를 탓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헬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소장한테 보고를 하고 작업 지시를 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선 것 같아요. 노동부는 하청업체에게 과태료 1,400만 원을 물리고 지난달 29일까지 한 달간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문제의 업체는 최근 전기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 방역 패스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됐습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 또 백신을 맞았더라도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은 출입에 제한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지난번처럼 먹통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식당 직원이 손님들의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휴대폰 인식기에 대자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사각형이 표시되고 음성이 나옵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손님 차례. QR코드 인식기를 댔더니 미접종자임을 알리는 딩동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방역 패스 때문에 접종 증후 확인이 안 된다고 드시는데 확인해봤더니 미접종자는 아니었지만 예방접종 인증 앱을 갱신하지 않아 딩동 소리가 난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네네. 네, 업데이트 해야지 그게 나오시거든요. 일단 한번 해주시고 불러주세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패스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된 첫날. 백신 미접종자나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고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입장이 제한됐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일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대다수 접종자들은 방역 패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편한 거 없이 평소랑 똑같이 있어요. 예방접종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매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4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만약에 3차 접종을 안 하셨고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그 테이블을 못 받는 격이 되는 거죠.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방역 패스가 처음 도입된 지난달 13일처럼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먹통 사태가 빚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3만 명 중 90%가 3차 접종을 받았고 대부분 접종 증명 앱을 갱신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방역 패스 제도에 대해서 미접종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다, 이런 반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방역 패스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상황을 진정시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의료 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행 2달이 된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은 여전합니다. 집회와 헌법 소원에 이어 시민 1000여 명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 패스를 강요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아주 심대하게 기본권을 침해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하지만 방역 패스 시행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으로 방역 패스가 확대된 지난달 6일 7.7%였던 성인의 3차 접종률은 일주일 만에 2배가 됐고 한 달 만에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강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12월 들어 6천 명 이상 발생하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주 4,500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 본인을 보호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인 미접종자는 7%에 불과하지만 전체 확진자의 30%, 위중증 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안 한 집단에서 여전히 지금 사망자하고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접종자 중에서 대부분 사망자하고 중증 환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시행으로 미접종자가 줄어들면 위중증 환자 수도 줄어들고 그만큼 전체 병상 상황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감염이 없다면 현재보다 2~3배 이상의 확진자 규모도 감당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와 함께 방역 패스는 코로나 대응의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차 접종 뒤 돌파 감염된 경우라도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됐을 때보다 중증화 위험이 93.6% 낮게 나타났다며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2월 중에는 우세종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감염 여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21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남구의 한 요양병원. 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90대 환자 1명과 감염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90대 환자 1명이 숨졌습니다. 드시는 분이 고혈압, 당뇨, 치매 이런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사망한 첫 사례입니다. 중증도가 높은 취약 집단에 갔을 경우에 드물게 이렇게 사망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걸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낮아도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 중환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월 중 또는 늦으면 2월 중이라도 우세 변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사 30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부터 선제적으로 찾아낼 예정입니다. 양성이 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서 PCR 검사를 더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보조적인 수단을 더 통해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재택치료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이틀째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주간 사망자 수는 449명으로 9주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아직 1,000명을 넘고 있지만 감소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비수도권이 전주보다 한 단계 낮은 중간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전국적으로는 매우 높음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최전방 철책을 넘어서 월북한 사람의 신원을 정부가 확인했는데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철책을 뛰어넘어서 귀순했던 3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당국은 현장에 조사단을 급파해서 CCTV를 확인하고도 월북자를 놓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새해 첫날 월북한 사람은 1년 전 같은 지역으로 귀순했던 탈북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재작년 11월 탈북한 남성 A씨와 체구와 외모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월북 이틀 전인 지난주 목요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A씨는 키 160cm 미만의 몸무게 50kg의 작은 체구로 북한에서 체조 선수였다고 합니다. A씨는 귀순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책을 가볍게 뛰어넘어 월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철책에 설치된 광망의 경보가 울려 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철책에 손상이 없다는 이유로 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복귀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3명이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A씨를 데려가는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합참은 현장의 경계태세가 어떠했기에 A씨가 비무장지대까지 무사히 접근해 월북할 수 있었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장 등 17명을 현장에 투입해서 군 초동 조치와 이동 경로 등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해서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저녁 6시 40분쯤 GOP 철책을 넘었고 이때 CCTV에 포착됐지만 군이 3시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이 비무장지대로 잠입했습니다. 밤 10시 40분엔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르면 내일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이 남성은 서울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암시하는 말들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신변 보호 경찰관들은 이런 징후들을 사전에 포착하고도 김 씨의 재입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맨몸으로 철책선을 넘은 A씨.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마친 뒤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노원구에 거주했습니다. 홀로 북한을 떠나온 A씨는 서울에서도 가족 없이 홀로 지내왔습니다. 탈북 당시 체조 선수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A씨는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며 주변에 재입국을 암시하는 말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냥 좀 살맛이 안 난다는 식으로 늘 좀 툴툴거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꿈꿨던 뭐 한류 문화나 뭐 이런 거나 접촉하다가 실제 와보니까 이 현실이 좀 달랐겠죠. 중국이나 러시아 여행을 알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동태를 신변 보호를 맡은 경찰관도 파악해 경찰청에까지 보고했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찰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찰 담당 형사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식사하자 하면 왜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재입국한 탈북민은 최근 10년간 확인된 것만 30명. 하지만 현재 탈북민 관리 체계의 한계로 파악조차 안 되는 재입국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군 당국은 A씨의 월북과 관련해 2차례 대북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통지문을 잘 받았다는 대답 외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오스템의 주식이 오늘 갑자기 거래 정지됐습니다.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상장사 횡령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 회사는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새해 첫 주식 거래가 시작된 날, 코스닥 시가총액 22위인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의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회사는 내부 직원이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해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880억 원은 오스템 임플란트 자본금의 90%가 넘는 액수입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람은 재무팀장 이모 씨.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팀 직원이 이 씨 포함 6명인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회사는 12월 31일에 실제 잔고를 확인해보고 나서야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그 전날부터 무단 결근하고 잠적했습니다. 출금 내용하고 잔액
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직원이 이제 잔액 증명서를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 위조를 해왔어요. 횡령은 최소 석 달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 1일 반도체 부품 기업 동진 세미캠에 주식 대량 보유 공시가 떴습니다. 개인 이모 씨가 회사 지분의 7.62%, 1,492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이 슈퍼개미가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 씨는 11월부터 12월 사이 주식 대부분을 팔았는데 평균 매도 가격이 매수가보다 2,000원 낮았습니다. 이 거래로 약 120억 원 손해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횡령 자금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보름 안에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실질 심사가 진행되면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이제 채소도 공장에서 만듭니다. 요즘 마트에서 계절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채소 중에는 이렇게 공장에서 키운 게 꽤 있습니다. 채소 공장뿐 아니라 대체 육이나 대체 계란도 이 푸드테크라는 첨단 기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임경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공장.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장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못 보던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식물 공장입니다. 6층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선반마다 로메인과 버터헤드 같은 싱싱한 잎채소가 자랍니다. 흙도 없고 햇빛도 없습니다. 농약도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배양액, LED 조명, 온도, 습도 조절 시스템이 채소를 키웁니다. 이 모든 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중앙통제실에서 제어합니다. 광,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그 영양 성분인 양액의 농도하고 pH 농도들을 보고 있고요. 대류 환경을 만드는 기류를 좀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공장 4곳에서 하루 2톤의 채소를 생산합니다. 같은 면적의 밭보다 생산량이 60배 많습니다. 생산된 채소는 마트에서 친환경으로 팔려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싹 채소와 파프리카도 있습니다. 아직은 밭에서 키운 채소보다 조금 비싼 편이지만 유기농보다는 쌉니다. 식물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날씨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이라 병해충 피해도 없습니다. 마치 공산품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사라졌습니다. 영상 50도까지 치솟는 중동에도 식물 공장을 수출합니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남극 세종기지에서도 대원들이 수박과 오이를 직접 키워 먹습니다. 플랜트가 있어가지고 푸른 채소를 본다는 게 하나의 낙이 되더라고요. 식물 공장은 우리가 사는 곳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 안에 있는 이 공장은 매일 잎채소 500포기를 생산합니다. 판매는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합니다. 겨울에도 채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세척을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품이 소비자 식탁까지 이동하는 거리 푸드 마일리지가 불과 10걸음입니다. 바다 건너 멀리서 오는 식품에 비해 훨씬 환경에도 좋다는 뜻입니다. 물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절감, 이런 친환경 측면에서도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내놓은 가정용 식물 재배기. 물과 영양제를 채우면 알아서 자라고 수확할 때를 알려줍니다. 복잡한 식물 키우기 과정을 대부분 자동화하여 초보자들도 손쉽게 채소부터 꽃까지 기를 수 있는 신개념 식물생활 가전입니다. 식물 공장은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식물 공장 스타트업 회사인 인팜이 1조 원 가치를 인정받아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식물 공장에서 쓰는 전기가 아직 100%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은 한계입니다. 하지만 경작지를 늘리려고 벌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물도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변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바로 현재의 농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인류는 농업을 시작한 이후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식물 공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 한계를 넘으려는 도전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서 유권자에게 현명한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선 알고 보니 순서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입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입니다. 제일 이제 자영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이런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도저히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지불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건물주는 본인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으니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못 버틴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고정 비용을 보전해주는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차용된 것만 확인이 되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로. 이 후보는 임대료, 공과금에다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보전하겠다는 입장인데 보전 비율은 밝히지 않았고,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제한하면서 50% 변제를 내세운 겁니다. 손실 보상 방식과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최소 25조에서 최대 100조를 투입해 손실 100%를 직접 지원한다는 게 원칙이고, 윤 후보는 업종, 지역 등에 따라 피해를 지수하면 차등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4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나 피해 추계 방식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이만큼 팔았는데 그 전에는 얼마를 팔았다. 그거에 대한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약은 없더라고요. 저는 피부에 별로 안 알아요. 매출 지원을 두고는 아예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 후보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매출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연간 50조 원 지역 화폐 발행을 공약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이미 확정된 지역 화폐 예산도 깎아서 피해 보상에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전 추경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과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과 소상공인 상황을 종합 판단해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난색만 표하던 입장에서 다소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올 한 해 완전한 위기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지표 개선 같은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신년사의 방점은 완전한 위기 극복과 통합에 찍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고강도 방역 조치로 일상 회복이 늦춰지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크다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피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대한 확충과 함께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 어려움이 다음 정부에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대선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적대와 정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북 문제에선 남북 평화의 제도화를 꼽으며 남북이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신년사에 대해 민주당은 위기 극복의 의지를 밝힌 시간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성과만 강조하고 고통받는 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인 40대 남성이 20대 남자 직원을 막대기로 찌르고 폭행해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그냥 돌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에도 부실 대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같이 술 마시던 20대 직원이 의식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신고자인 40대 남성인 센터 대표는 70cm 길이의 막대로 남성 직원의 장기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7시간 전인 새벽 2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해자인 대표는 만취한 상태로 누나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대표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어떤 남자와 싸웠는데 지금은 도망갔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당시 스포츠센터 바닥엔 피해 직원이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누워 있었지만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대표 말만 믿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패딩을 덮어준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직원인데 술 많이 취해가지고 지금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마라. 나를 폭행한 사람하고도 관계가 없고. 하지만 경찰이 오기 직전까지 대표는 이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막대기로 찌르고 폭행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엔 혈흔이 없었고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수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CCTV도 대표가 거절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에 대해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됐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엉덩이와 다리에도 폭행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 살인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관점에서 미비점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인구 1,300만 명의 도시인 중국 시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벌써 열흘 넘게 봉쇄된 상황인데요. 외출을 전면 금지하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져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사러 나온 주민을 방역 요원들이 폭행하는 등 식량난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시안 주민이 인터넷에 올린 냉장고 영상. 한 끼를 겨우 해결할 정도의 고기와 채소뿐 냉장고 안이 텅 비었습니다. 3个胡萝卜，1点小葱，1小块肉，冰箱就剩这一点东西了，心慌呀。 지난달 23일 시작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1,3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음식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배달 인력 부족에다 봉쇄 초기 이틀에 한 번 허용하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까지 금지한 게 원인이 됐습니다. 중국 SNS에는 이 빵을 먹으면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등 음식 부족을 호소하는 시안 주민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음식을 사러 나온 주민을 방역 요원들이 외출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폭행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급할 먹을거리를 청소 직원들이 훔쳤다 해고되는 등 식량난에 따른 사건 사고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주민 불만이 커지자 시안시 당국도 비상 공급에 나섰습니다. 连夜派人同这个咱市场上的一道同志们就是进行检测、进行分装。 문제는 시안의 봉쇄가 당분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일 확진자가 90명으로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지긴 했지만 누적 확진자가 1,600명이 넘는 등 확산세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저장성 닝보와 허난성 로양 등 다른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방역 조치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8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일단 화재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휴일이라서 초기 진화를 못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서 현장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아침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보일러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물 수집 등을 진행했는데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감식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기관이 오늘 합동조사를 했어요. 붕괴 위험이 있어서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 발화 지점은 일단 A동 2층으로 추정됩니다.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서 불이 빠르게 번진 데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는 그 스프링클러 이런 거 설비는 없는 대상이고요. 옥내 소화전, 우기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런 정도 시설만. 휴일이라 현장에 사람이 없어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화재 당시 정문 경비 인력 등이 급히 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장 외부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발생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까지 불이 난 공장 건물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7시 48분 이제 신고 전날 17시 저녁 17시부터 아무도 출입을 안 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과 내부가 완전히 불에 타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85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 등은 오는 6일 추가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술 3,000리터를 압수해서 공개적으로 쏟아버렸습니다. 재집권 이후 체제를 확립하려는 탈레반이 술 유통업자까지 체포하면서 강력한 음주 단속에 나선 건데요.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레반 대원들이 파란 통에 담긴 액체를 수로에 쏟아붓습니다. 현장 단속으로 압수한 술인데 그 양이 3,000리터나 됩니다. 탈레반 정보국은 술 유통업자 3명도 체포했다며 관련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رب العالمين ديتا خبيث في ليدي ديتا رجس في ليدي لدينا أمتي مسلمة بايد جدا برهيز وكي. 지난해 8월 무너진 아프간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술 소비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겐 술 판매를 허가하고 일부 현지인도 집에서 와인을 담가 마시는 등 비밀리에 술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선반 가득 빼곡하게 진열된 각종 술병들. 이전 아프간 정부의 외무장관 집인데 탈레반의 수색 과정에서 술을 쌓아둔 게 들통났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엄격한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음주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음악도 듣지 말라는 등 국민에게 각종 금욕 생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There's no law. Our judicial system's gone. And whatever a few men behind closed doors say, that's what you have to do. 특히 여성은 남성과 분리해 교육하고 72km 이상 여행하려면 반드시 남성 가족과 동반하라는 등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전보다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단축한 걸 두고 비판이 이어지면서 보건당국이 결국 지침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시작과 동시에 확진자도 더 늘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하철이 감축 운행되고 있고 항공 대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 미국은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39만 6천 명. 일주일 전 20만 명에서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전례 없는 수직 상승입니다. 감염자 폭증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미국 사회 곳곳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지하철이 감축 운행을 시작했고 샌디에이고에선 긴급 출동에 나설 소방관마저 부족합니다. 항공 대란은 계속돼 오늘도 미국 전역에서 2,3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The crews supposedly didn't show up.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취소된 항공편이 13,000편에 달하는데 확진자 급증으로 결항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감염도 급증하면서 병원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입원 환자가 조금만 더 늘어나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견디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e're managing, but we're getting sick. And it's a staffing issue for our hospitals right now, particularly our emergency departments.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앞서 미국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닷새로 단축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거란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What I am so worried about over the next month or so is that our economy is going to shut down not because of policie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or from the state governments,
but rather because so many of us are ill. 결국 미국 보건당국은 닷새 동안 격리한 뒤 음성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월 한 달이 미국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서귀포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서 축사 한 동이 모두 타고 100여 마리의 돼지들이 폐사했습니다. 추위가 계속되면서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 돈사가 시뻘건 화염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면서 접근이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분만동 340제곱미터 한 동을 모두 태웠고 안에 있던 새끼 돼지 100마리와 어미 돼지 등 140여 마리가 죽어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곳은 지난 2019년 2월에도 불이 났던 곳으로 두 번 모두 분만동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난 양돈장에는 화재 감지기 센서가 설치돼 있었지만 신고가 늦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새끼들한테는 보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온등을 켜주는데 보온등을 어미가 건너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지난해 제주에서는 양돈장 화재 5건이 발생해 1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건은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먼지라든가 이제 습기들이 이제 많이 쌓여 이런 콘센트에 이제 많이 접촉하다 보면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축사 화재 안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재작년 여름 발생했던 섬진강 수해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댐 운영과 관리를 미흡하게 해서 재난이 발생했다면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액을 제시해서 사태 해결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제방을 따라 마을의 모든 것이 가라앉고 떠내려갔던 지난 2020년의 수해 현장. 남원과 순창, 임실 세 지역의 수해 피해만 700억여 원에 달합니다. 당시 섬진강댐이 수위를 높게 유지하다 급작스레 초당 1,800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비상예수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물 안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리면 피해 주민들의 보상 청구에 최근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주민 1,800여 명 중 284명에 대해서만 일단 보상해 주는데 국가의 책임은 48%로 한정했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이상기후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부족한 데다 댐의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운영 미흡으로 사태를 초래했지만 조사 보고서가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확정된 보상 금액은 전체 신청액의 고작 5.7% 수준인 40억 원입니다. 농민들이 힘이 없다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몰아붙여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집 짓는데 농협에서 세출 받아줬는데 그놈에 대한 이자도 안 되잖아요.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 수마가 핥히고 간 지 2년이 다 되도록 주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12년 전 포켓볼 국가대표 동기였던 당구 여자들이 3쿠션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결승 길목에서 만난 김가영과 차유람, 누가 웃었을까요? 박지린 기자입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포켓볼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가영과 차유람. 3쿠션 무대에선 적으로 만났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성사된 프로 통산 두 번째 맞대결. 1세트부터 양보 없는 접전이었습니다. 차유람이 첫 큐에 7점을 뽑으며 무서운 기세로 앞서갔지만 김가영의 뒷심은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2점짜리 뱅크샷으로 10대 9까지 따라붙더니 까다로운 배치에서 기막힌 걸어치기를 성공시키며 11대 10으로 기어이 첫 세트를 따냈습니다. 2세트도 예측 불허였습니다.
이번엔 김가영이 10대 5로 먼저 승기를 잡았고 차유람이 끈질긴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난구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10대 10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승부를 가른 건 마지막 집중력이었습니다. 차유람의 세트 포인트가 키스로 무산되자마자 김가영은 승부사답게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승부는 사실상 여기서 끝났습니다. 결국 기세가 오른 김가영은 세트 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차유람과의 맞대결에서 2전 전승을 거두고 올 시즌 두 번째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동안 부진했던 차유람은 첫 4강 진출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네, 제가 결승전에 한 5번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우승이 지금까지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지난 대회에서 피아비에 막혀 8강에 그쳤던 김가영은 내일 밤 결승에서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박규린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추위는 여전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서울도 영하 6도로 춥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공기질이 나아질 텐데요. 다만 충북과 대구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동쪽 내륙에도 건조주의보가, 부산 등 동해안 지방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동안은 비 소식이 뜸해서 걱정입니다. 요즘 실내 난방기구도 자주 사용하고 계시죠? 산불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는데 오늘 밤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오락가락하겠고요. 양은 적지만 출근길에는 길이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광주와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동안은 맑고 건조한 날들만 이어지겠고요. 영하권 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